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석진그룹 본사 건물의 대부분 층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 19번째 층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그곳엔 강민혁 회장이 홀로 앉아 회사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시장 점유율은 최소 50%는 오를 겁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요. 강민혁은 자신에게 되뇌며 차가운 눈빛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밤이 깊어도 주말이어도 심지어 명절에도 일이 최우선이었죠. 그게 그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소리에 강민혁은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야간 청소부겠지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강민혁에게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회사의 청소부 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랬죠.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피로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25살에 벤처 기업을 창업해 29의 대기업에 인수되고 35에 그 기업의 CEO가 되었으니 동년배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물이었죠. 올해 45, 이제는 그룹 회장까지 오른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비서실장이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민혁의 오른팔이자 대학 동기였죠. 주한, 너도 아직 안 갔어? 회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먼저 가겠습니까? 커피 한 잔 끓여드릴까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이 만든 침묵의 소통이었죠. 주한이 나간 후 강민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의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6살의 강민혁은 미소 짓지 않고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차갑고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고아원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 그것뿐이었죠. 강민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다리를 풀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어요. 19번째 층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노랫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어요. 누구지? 강민혁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노랫소리가 새어나왔죠.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 아기 얼굴에 내려앉네. 늙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혁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나이 지긋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노래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강민혁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들을 빠르게 밀어냈죠. 감정은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항상 자신에게 말해왔으니까요. 회장님, 커피 준비됐습니다. 주한의 목소리에 강민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청소부 아주머니를 바라보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강민혁의 꿈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장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 강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꿈이었지? 이정희는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석진그룹 본사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해왔지만 이곳에서 일한 지는 고작 6달 정도였어요. 석진그룹이라는 대기업 사옥에서 일하게 된 것은 이정희에게 복이었습니다. 적어도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고 다른 곳보다 급여도 조금 더 나았으니까요. 이정희 씨, 오늘도 19층은 회장님이 계신데요. 조심히 청소하세요. 경비실장이 이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수가 적은 이정희였지만 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특히 19층은 늘 신경 써서 청소했어요. 회장님이 자주 야근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정희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1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하던 대로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사실 이정희에게 그 노래는 아픔이자 위로였습니다. 30의 남편을 잃고 생후 11달 된 아들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고아원에 맡겼던 그날의 기억은 이정희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내 아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정희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회장실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정희는 먼저 휴게실부터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죠. 이정희는 항상 그랬듯이 청소를 하며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정희의 어머니가 불러주던 것으로 이정희도 아들에게 자주 불러주었어요. 아들을 고아원에 맡긴 후로는 매일 밤 혼자서 그 노래를 부르며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 아기 얼굴에 내려앉네. 이정희의 목소리는 나이 탓에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죠. 고개를 돌려보니 문간에 서 있는 강민혁이 보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해했네요. 이정희는 급히 걸레를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하지만 이정희는 그가 돌아서기 전 그의 눈에 스친 이상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이튿날 강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의 꿈이 그를 괴롭혔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그 자장가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청소부 아주머니가 부르던 노래와 똑같았죠. 우연일 뿐이야. 강민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민혁은 사무실에 앉아 인수합병 서류를 보려 했지만 자꾸만 청소부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 비서, 잠시만 들어와 보세요. 강민혁이 인터폰으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곧 젊은 여성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회사 청소하시는 분들 인사 기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모든 직원과 용역 직원들의 기본 정보는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19층을 청소하시는 연세 드신 여자분 정보를 좀 가져다 주세요.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갑자기 그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관심이 생겼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얇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정희 씨에 관한 기본 정보입니다. 72살이시고 6달 전부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대학병원 청소부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강민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정희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이력이 적혀 있었어요. 주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고 비상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라는 비어 있었죠. 혼자 사시는 분인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는 따로 기재하지 않으셨어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이정희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얼굴은 많이 변하니까요. 그날 밤 강민혁은 또다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정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강민혁은 휴게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곳에서 이정희가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청소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강민혁은 휴게실 문간에 서서 이정희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깊은 감정을 담아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강민혁은 문을 두드려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고 계시네요. 이정희는 놀라 돌아보았고 강민혁을 발견하자마자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죠.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방해드렸네요. 바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잠시만요. 강민혁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부르시던 노래가 참 좋아 보이네요. 무슨 노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정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대개 혼자 있을 때만 노래를 불렀고 특히 자신의 상관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오래된 자장가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불러주시던 거예요. 혹시 노래 제목이 있나요? 특별한 제목은 없어요. 그냥 달빛 자장가라고 부르곤 했죠. 그 순간 강민혁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쳤습니다. 달빛 자장가. 그는 어린 시절 누군가가 그렇게 부르며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혹시 그 노래를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정희는 더욱 당황했지만 회장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노래를 시작했어요.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 아기 얼굴에 내려앉네. 별들이 창문에 반짝이며 우리 아기 꿈길을 비추네. 강민혁은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요. 그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누군가 그 노래를 불러주었던 것 같아요. 이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의 눈매와 콧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청소부,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5살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으니까요. 이정희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꼭 쥐고 있었어요. 어느 고아원이었나요? 서울 북부에 있는 햇살 고아원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햇살 고아원. 그녀가 40년 전 자신의 아들을 맡겼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힘드셨겠네요.
강민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니까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문득 이정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아들이 있으신가요? 이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강민혁이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강민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게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그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왜 그 노래가 자신에게 그토록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왜 그 청소부 할머니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혁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고아원 시절의 단체 사진이었죠. 그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어린 모습, 다른 아이들, 그리고 고아원 선생님들. 그러다 문득 그의 눈이 사진 한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뒤편 고아원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흐릿했지만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서랍을 뒤져 돋보기를 찾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담장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듯 했습니다. 강민혁은 이전에 이 여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다시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젊은 여성이 그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모습, 그가 울며 그녀를 부르는 모습, 강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노래, 그 꿈, 그리고 그 청소부 할머니.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꿈과 이정희 할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록을 찾아봐야 했죠. 주한 씨, 잠시 시간 있나? 강민혁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주한이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햇살 고아원에 대해 조사해 줄 수 있겠어? 내가 5살 때부터 16살까지 있었던 곳이야. 가능하면 그때 나에 관한 기록도 찾아봐줘. 주한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주한이 나간 후 강민혁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 할머니와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말이죠. 점심시간 강민혁은 식사를 건너뛰고 회사 건물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정희를 찾아보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들은 보통 밤에만 일하니까요. 이정혜 씨를 찾으시나요? 경비실장이 강민혁에게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약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휴게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정혜 씨는 밤 9시에 출근하십니다.
낮에는 안 계세요. 혹시 급한 일이라면 연락처가 있긴 합니다만.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볼게요. 오후 내내 강민혁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정희와 자신의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그는 주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햇살 고아원에 대해 뭐 알아냈어? 네, 회장님. 햇살 고아원은 2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다른 고아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요. 내일쯤 그쪽에서 회장님의 기록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고마워, 주한 씨. 강민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빌딩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였죠. 그는 문득 고아원에서 지내던 시절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인지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 밤 9시가 되었습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정희가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희 씨. 강민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정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19층을 청소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이정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이정희 씨. 이정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이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어요. 이정희 씨,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아들, 언제 헤어지신 건가요? 이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40년 전입니다. 그때 제 아들은 아직 1살도 채 되지 않았어요. 강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맡기셨나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햇살 고아원이었어요. 강민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도 이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민혁이.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혁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정희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럼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건가요? 강민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정희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아기 때의 강민혁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 민혁이 11달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민혁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5해를 살면서 그는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왜? 강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이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 혼자서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하지만 매일 내가 보고 싶었단다.
고아원에 몰래 찾아가곤 했지. 담장 너머로 너를 지켜보면서. 강민혁은 고아원 사진 속 담장 너머로 서 있던 여인이 바로 이정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유명한 강민혁 회장인 줄 몰랐어. 단지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을 뿐이야. 처음에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도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 강민혁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되신 거죠?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확실히 안 건 어제 내가 햇살 고아원 얘기를 했을 때였어. 하지만 그전에도 내가 그 노래를 알아봤을 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단다. 강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이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어. 정말 많이 찾았단다.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입양된 아이들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 몇 년 후에 다시 갔을 때는 내가 이미 입양되었다고 했지. 그 뒤로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강민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입양된 적이 없었어요. 16살까지 고아원에서 지냈고 그 후에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죠. 저는 입양된 적이 없습니다. 16살까지 고아원에 있었어요. 이정희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왜 고아원에서는? 아마 당신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네요.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쓴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강민혁은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는 이정희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라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다만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기쁠 뿐이야.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도요. 이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이걸 내게 주려고 해. 너의 유일한 아기 때 사진일 거야.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순수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강민혁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차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강민혁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주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햇살 고아원에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강민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고맘대, 주한 씨. 주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강민혁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주한이 나간 후 강민혁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고아원에 있었던 시절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입소 날짜, 건강 기록, 학교 성적 등. 그리고 가장 첫 페이지에는 유기 아동 접수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신고서에는 생후 11달 된 남아, 이름 강민혁, 어머니 이정희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사항란에는 어머니가 매달 찾아온다. 아이에게 알리지 말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그 메모를 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정희는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정희가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면회를 거부함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어머니에게 아이가 입양되었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함이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강민혁은 파일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죠. 그날 오후 강민혁은 일찍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는 이정희의 주소를 알아내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이었죠. 이정희는 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이정희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층에 도착해 이정희의 집 앞에 서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려 보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강민혁은 문 옆에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문을 열었어요. 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옆집 이정혜 씨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어디 나가셨나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혜? 오늘 아침에 병원에 실려갔어요. 청소일 나가기 전에 갑자기 쓰러졌다더군요. 강민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정희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에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셨는지 아세요? 강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고 들었어요. 119가 왔었거든. 혹시 친척 되세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정희가 친척이 있었나? 항상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노인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강민혁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인사를 한 후 계단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죠. 도로는 저녁 시간의 혼잡함으로 가득했지만 강민혁의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들지? 그녀는 나를 버린 사람인데. 강민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그 대답은 알고 있었어요. 고아원 파일에서 본 내용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정희는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고 데려가려 했지만 고아원에서 그걸 막았던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강민혁은 접수대에서
이정희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응급실을 거쳐 지금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죠. 그는 승강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12호 병실 앞에 서서 강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은 4명이 쓰는 다인실이었습니다. 각 침대마다 커튼이 쳐져 있어 환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정희님 보호자 되십니까?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민혁이 말했어요. 저쪽 창가 침대세요.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검사 결과 뇌경색이 약하게 왔고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간 후 강민혁은 천천히 창가 쪽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이정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강민혁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정희의 손은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죠. 수십 년간 고된 청소 일을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강민혁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이 한때는 자신을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겠죠. 어쩌면 그 기억이 그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민혁은 그대로 앉아 이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정희의 눈꺼풀이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민혁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강민혁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물었습니다. 이웃분께 들었어요. 집에 찾아갔었거든요. 이정희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왜?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그 자신도 명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정희를 보니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봤어요. 강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것도요.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강민혁을 바라보았어요. 왜 제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다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이정희는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 미워할까봐. 그게 두려웠어. 강민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어제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 이해해. 내가 화난 것도 당연해. 이정희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강민혁은 그제서야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를 부를게요.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이정희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이 필요하세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는 다시 나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민혁은 이정희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강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도. 이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조금 내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군인이었는데 훈련 중 사고로. 강민혁은 자신의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는 더 알고 싶었지만 이정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지금은 쉬세요. 이정희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꼭 잡았어요. 강민혁은 그 손을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정희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강민혁은 그대로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방송이 들려왔지만 강민혁은 여전히 이정희의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의료진들은 특별히 그의 체류를 허락했습니다. 유력한 재벌 회장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강민혁의 귀에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혁아. 강민혁은 돌아서서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정희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약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요? 강민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하고 싶어. 강민혁은 의자에 앉아 이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세월의 무게가 이정희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하고 강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구나. 이정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건 모두 내 힘으로. 강민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당신이 제가 자랐던 고아원에 자주 찾아오셨다면서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갔었어. 멀리서라도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다 한 번은 담장 너머로 내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걸 봤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난 울었단다. 강민혁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고아원 생활이 늘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뛰놀고 함께 공부하고 그런 소소한 행복도 있었죠. 그러다가 내가 10살쯤 됐을 때였나?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 이정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내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작은 가게도 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당신을 막았죠. 강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입양되었다고 거짓말까지 했고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어쩌면 내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보다 고아원이라도 안정적인 곳에서. 강민혁은 이정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야 했어요. 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정희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도
소용없지.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어 기뻐.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간간히 의료기기의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강민혁은 이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단다. 이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어. 강인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 내가 태어나기 2달 전에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강민혁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그의 이름은 강태준이었어. 너는 그의 눈매를 많이 닮았단다. 제 이름, 민혁이라는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주신 건가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태어나기 전 그가 지어준 이름이야. 민족을 빛나게 할 아이라는 뜻으로. 강민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의 의미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고아원에서 부르던 이름이라고만 생각했죠. 내 아버지의 유품도 조금 있어. 아직 내가 간직하고 있단다. 언젠가 내게 주고 싶어?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이정희를 바라보았어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그는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장가. 이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자장가는 내 아버지가 작곡한 거란다. 그는 기타를 조금 쳤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위해 만든 노래였지. 강민혁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자장가가 아버지의 작품이었다니. 그는 평생 그 노래를 간직해왔는데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내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군요. 강민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희미하게나마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강민혁은 조용히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이정희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어린 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이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너무 늦었을까?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에. 강민혁은 이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강민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지친 듯 했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강민혁은 그대로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창문에 반짝이며 우리 아기 꿈길을 비추네. 강민혁은 다시 한번 그 자장가를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민혁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정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죠. 강민혁은 조용히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회장님, 어머니 상태는 지금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경미한 뇌경색이었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며 관찰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선의 치료 부탁드립니다. 강민혁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주한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셨어요?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걱정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거기 있었어. 주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요? 회장님 어머니는? 그래,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어. 사실 우리 회사 청소부로 일하고 계셨던 거야. 주한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뇌경색이 왔어. 하지만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한대. 주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강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주한 씨. 사실 부탁할 게 있어. 오늘 오후 임원회의를 준비해 줄래?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주한은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평생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오후 2시 회의실에는 석진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강민혁이 갑자기 소집한 회의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강민혁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 앉았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앞으로 한 달간 휴가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강민혁은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김주한 부회장이 회사를 이끌 겁니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간략하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더 전달한 뒤 회의를 마쳤어요. 회의가 끝난 후 주한이 강민혁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님 때문인가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해. 4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으니까. 주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회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강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주한 씨. 병원으로 돌아온 강민혁은 이정희의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 후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희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강민혁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네, 꽃을 좀 가져왔어요. 강민혁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정희는 감동한 표정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너무 예쁘다. 강민혁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정희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한 달간 휴가를 내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이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하지만 회사는 괜찮아요. 능력 있는 부회장이 있으니까요. 강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시면 제 집에서 함께 지내셨으면 해요. 이정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내 집도 있고 함께 지내고 싶어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어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강민혁이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이정희는 강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정희는 강민혁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강민혁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강민혁은 자신의 성장 과정,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마치 40년의 시간을 단 하루 만에 메우려는 듯했죠. 일주일 후 이정희는 퇴원했습니다. 강민혁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처음에 이정희는 호화로운 강민혁의 집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강민혁은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강민혁의 아버지의 고향인 강원도를 방문했고 제주도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정희는 강민혁에게 그의 아버지의 유품들을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낡은 기타까지. 한 달간의 휴가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민혁은 회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반드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정희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강민혁이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강민혁은 이정희와 함께 석진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혁아, 이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강민혁이 대답했어요. 행복하니? 강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하단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어서. 강민혁은 이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다시 찾은 거예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정희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 아기 얼굴에 내려앉네. 강민혁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만들고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그 자장가는 이제 둘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괴로운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화롭고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강민혁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고 아버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꿈에서 깨어난 강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는 이제 어머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라
따뜻한 아들이자 진정한 인간 강민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여정. 강민혁과 이정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먼 옛날 어린 아들에게 들려주던 자장가처럼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멜로디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별빛 아래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멜로디였습니다.